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돌변을 했습니다. 네. 아. 3분기 정도 이제 막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음. 파월의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발언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됐었고 음. 한 2달 정도 9월을 전후로 해서 시장이 크게 무너졌다가 최근에 한 2주 만에 완전히 급선회했어요. 어. FOMC 때 지난번 이제 바로 직전 FOMC 때 파월에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들이 다시금 이제 많이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살아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좀 의견이 분분한 게요. 네네. 내년 초가 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리고 올해는 이제 12월만 남겨 놓고 있는데 네네. 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분위기, 강세장이 좀 이어질까요? 사실 저는 좀 쉽지 않다고 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올 초부터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제가 올 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상고하저였습니다. 네. 시장이 연초부터 다시금 이제 상승을 하고 하반기에는 시장이 좀 많이 빠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매체들은 상저하고를 얘기했었어요. 이게 우리가 내년에 어떤 이야기를 이제 논하기 전에 먼저 주식시장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의 어떤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이익을 지금 끌고 와서 투자를 하는 게 주식인데 그러면 항상 시장은 기대와 현실이라는 두 가지의 전제가 맞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라는 기대가 먼저 생기고요. 그 기대치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그게 상승이 될 수도 있고 하락이 될 수도 있고 현실이 그거에 준하게 나왔다고 하면은 앞의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이고 현실이 만약에 기대하고 반대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기대치에 대한 움직임과 반대로 시장의 분위기가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의 어떤 상고하저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전반기에 이제 피벗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러면 피벗이라는 건 뭐냐면 금리 인하가 빨리 돼서 시장이 좋아질 거야 이 기대감으로 상반기에 오히려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계속 하반기에도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는 시장의 기대감이 현실을 이제 맞닥뜨렸을 때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연초의 기대는 피벗이었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빨리 나올 것이야. 근데 3분기에 들어서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는 사실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다. 금리 인하는 논한 적도 없고 오히려 긴축을 더 할 것이다. 이제 이런 현실을 만나면서 시장이 어려워졌던 겁니다. 그러면 항상 이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연말이 되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연말쯤에는 시장이 한번 다시금 살아날 때가 올 것 같고 네. 그게 저는 좀 현금 확보를 하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이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1년 사이에도 이런 현실과 어떤 기대가 상충을 하잖아요. 연으로 따지면 똑같습니다. 네. 내년에도 시장이 좋아질 거야, 안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알아야 될 게 내년에 시장이 좋아질 거야라고 얘기하는 부류가 있고 안 좋아질 거야라고 얘기하는 부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근거를 좀 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내년에 시장이 좋아질 거야라는 근거는 금리가 내려가니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현재의 데이터가 유지가 된 상태라는 게 또 전제가 깔립니다. 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신용 문제나 부채의 문제가 크게 터지지 않고 현 상황이 유지가 되면서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은 괜찮아진다. 이게 전제가 되면서 내년에 더 좋은 장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 인하라는 거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을 좀 확인을 해본다면 우리가 금리 정책은 후행적 정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연준이 지금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명분이 뭐냐면 시장이 안 좋아져야 금리를 내려서 그 시장을 부양하는 정책을 하는 게 금리 인하 정책이거든요. 이게 경기 부양 정책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시장 기대가 뭐냐? 인플레가 내려왔으니까 금리를 내려줄 거예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치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걸 해결해야지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주 전쯤에 파월이 연말에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하겠다. 이 얘기 한마디로 나스닥이 2주가 불타올랐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은 불과 한 9월 달, 10월 초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았는데 네. 갑자기 산타랠리가 가면서 시장이 살아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시장이 불타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게요.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시장은 또다시 광피에 휩싸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를 내린다는 명분은 인플레가 내려왔습니다거든요. 저는 참고로
인플레를 걱정할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오히려 걱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연준이 좀 인플레가 죽었으니까 금리를 내릴게라고 얘기를 하면 미친 듯한 시장의 광기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 인플레가 내려올 수가 없어요.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미 코로나 때 파월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물가가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로 1년 넘게 버티다가 결국은 9%대의 아주 높은 인플레를 맞닥뜨려서 1년 만에 금리를 막 몇 프로씩 올리는 급격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올해 연준이 인정을 했잖아요. 우리의 판단 미스였다. 네. 금리를 빨리 올렸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를 빨리 섣불리 언급을 해줘서 시장이 갑자기 불타올라서 인플레가 조금이라도 다시 고개가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그럼 그때 금리 인상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만큼 정책 판단에 대한 미스가 또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이미 앞서서 한 번 했는데 또 여기서 또 그러면 이거는 불과 한 2, 3년 사이에 두 번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신뢰를 잃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금리 인하라는 얘기를 섣불리 할 수가 없습니다. 파월 입장에서 정확히 말하면 파월 입장에서. 네.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플레가 이제 내려왔으니까 금리를 내려줄 거야라는 기대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를 수가 있는 네. 거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만한 명분이 인플레가 내려온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다른 명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파월이 얘기하는 게 실업률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실업률이 더 올라가야지. 유의미한 지표가 더 지속되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소비하고 실업률은 관성이 크게 작용합니다. 네. 관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비라는 것은 미래에 어떤 가격들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미래의 소비를 지금 땡겨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비라는 걸 한 달만 하고 한 달은 안 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 한 번 돈을 쓰기 시작하면 계속 돈을 씁니다. 그리고 한 번 돈을 쓰는 것을 잠깐 묶기 시작하면 계속 묶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은 사람을 구하고 한 달은 사람 안 구하고 이렇진 않잖아요. 경제가 좋으면 사람을 계속 구하다가 경제가 안 좋으면 급격하게 고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두세 달 주기로 자꾸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라 어떤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률이 이미 지금 3.4%에서 3.9%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실업률이 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뭐냐면 확실하게 고용이 죽은 걸 확인하고 금리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후행성 금리 정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미 죽은 상태에서 관성이 붙었는데 그때 금리 인하를 하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후행성 금리 정책을 했을 때 금리 인하 시기 때 경제가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선제적인 금리 정책을 해줬을 때는 시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2018년도부터 19년까지 시장이 1년 반 동안 어려웠다가 2019년도 3월쯤에 파월이 선제적 금리나 보험적 금리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어려워지니까 역풍을 대비해서 미리 금리를 내려줄게. 이런 경우는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주식시장은 빠졌지만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금리 정책을 해줬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확실한 지표의 둔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금리 정책을 하는 건 후행성 금리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선제적인 이 시장이 내년에 좋냐 안 좋냐를 보기 전에 금리 인하의 이 배경이 뭔지를 더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연준이 시장이 크게 무너지기 전에 정말 갑자기 미친 듯이 돈을 풀어줄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럼 괜찮을 수 있죠. 근데 그럴 확률은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전번에 또 실수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만약에 시장의 광기를 경계하는 금리 인하가 후행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안 좋겠네요.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또 높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더 높게 보고 있어요. 그 전번에 그런 큰 실수도 한번 있었고. 네네. 그러면은 아까 그 디플레를 더 염려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건 어떤 의미세요? 사실 이제 저도 올 한 여름까지는 인플레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염두를 해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플레 그때 당시에 이제 스티키하다 해서 끈적한 인플레가 계속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미국의 소비 패턴 그리고 각종 이슈들을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기 어려워요. 일단 첫 번째는 10월부터죠. 이번 달부터였네요. 촬영 기준 이번 달부터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의 상환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바이든이 연장을 계속
학자금 상환 대출에 대한 연장을 해주던 것을 이번에 연장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막히고 이제 상환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미국 그 인구로 따졌을 때 그 규모에 대한 인구별로 이제 나눴을 때 한 가구당 200불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의 대출로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200불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가구당.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임시 예산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민주당이 원하는 예산안이 굉장히 크고 공화당은 예산안을 그만큼 반기지 않습니다. 재정 적자가 커지기 때문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당연히 예산안 합의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일시적으로 내년 1월 달까지 예산안이 통과가 됐지만 사실 민주당이 원했던 우크라이나 지원금과 이파 전쟁의 지원금은 아예 제로입니다.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되면은 내년에 예산안 합의가 정말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화당은 계속 또 예산안을 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예산안을 푸는 게 쉽지도 않고요. 네. 만약에 예산안을 그걸 풀려면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야 되고 그거는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만큼의 국채 수요가 요즘 없잖아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국채 금리가 튀어올라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채 금리가 또 튀어오르고 그럼 그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각종 금융회사들부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네. 소비가 쉽지 않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의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가 저번 달에 풀렸습니다. 이제 다 돈 갚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기사를 보면 한국 자영업자들의 이 적자가 정말 커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연체율, 자동차 담보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10년 이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기가 사실 쉽지 않다. 소비가 줄면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도 줄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게 되면 당연히 고용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물가가 더욱더 상승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경기 침체 쪽으로 네. 가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관성이거든요. 연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갑작스럽게 턴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관성을 막기가 어려워요. 이미 우리가 경제 데이터 지표상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는데 다만 시장이 어떤 희망의 끈을 부여잡지 않고 있고 미국의 GDP가 단기적으로 높게 나오면서 미국의 경제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구조가 다 우리나라 기준하고 좀 다릅니다. 미국은 GDP 70%가 소비죠. 네. 우리는 90%가 수출입입니다. 우리는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고요. 미국은 제조업 지표가 솔직히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좋지도 않지만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건 소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소비의 패턴을 보면 지금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을 누가 돈을 쓰고 있냐라고 최근에 통계가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20대, 30대, 40대가 아니에요. 60대 이상이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노인 사망률이 높았던 걸 보면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노인들의 사망률이 높았고 그들이 돈을 쓰는 이유는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사람의 심리가 바뀌어서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20대, 30대, 40대 이 층은 돈을 아예 안 쓰고 있어요. 묻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출도 갚아야 되고 네. 소비에 과거에 저축해놨던 걸로 소비를 해놨던 것도 끝났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부분들은 소비가 늘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GDP가 늘어나는 건 뭐냐? 물론 소비가 아직까지는 살아있지만 지금 이 퍼스트 아메리카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각종 공장들과 이런 것들이 다 미국으로 지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GDP가 높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 자체만 보고 미국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탄탄하다,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것도 내막을 살펴보면요. 네. 그러면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은 지금은 좀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가요? 저는 줄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에도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고 올 초에는 시장이 상고하저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올 9월 달 추석 이제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다. 저는 오히려 이럴 때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연말에 한 번 더 상승하는 기대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그때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전반적인 뷰는 증시가 우상향하긴 어렵지만 그 사이사이에 크게 반등할 수 있을 때는 제가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도 여전히 뷰는 안 좋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기에는 위험하다. 오히려
지금은 최대한 두세 달 텀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 것들을 현금화시키는 게 전 더 필요하다. 뭐 주식시장에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 때 한쪽으로 올인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안정적인 것과 공격적인 것을 좀 분산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안정적인 걸 더 비중을 높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안정적인 걸 더 비중을 높여야 될 때가 이제 다시 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안정적이라는 거는 주식이 빵은 아니고 네. 한 몇 대 몇인 거예요? 현금하고. 저는 그래도 주식 비중은 30%, 현금은 그래도 50% 이상 70%까지는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길면. 일단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마 내일 PC 물가가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 PC 물가가 나오는데 어제 저녁에 지난번 3분기 PC 물가가 나왔는데 이제 그 잠정치가 나왔거든요. 원래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낮게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물가가 지금 생각보다 더 낮았다는 거고 네. 오늘 저녁에 나올 PC 물가도 높게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최근 몇 개월간 인플레를 다시금 조금 끌어올렸던 게 유가였는데 유가가 이미 다 내려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인플레를 지금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아주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가 됐는데 이거는 PC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PC가 분명히 낮게 나올 것이고 적어도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 시장은 또다시 환호를 할 겁니다. 그러면 1일 날 파월에 연설이 있어요. 1일 날 파월에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이 연설에서 파월이 공격적인 멘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FOMC 전까지의 증시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이때 부드럽게 나온다 하더라도 FOMC 때 그 앞에서 2주 동안에 부드러운 멘트 하나로 시장이 좀 좋아지면 분명히 이 12월 13일 날 FOMC 때 파월은 공격적인 발언을 할 겁니다. 금리를 인상 진짜 최악은 앞에서의 너무 큰 상승을 보고 오히려 공격적인 긴축을 할 수가 한 번 더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못하더라도 최소한 동결은 하고 매파적인 발언은 저는 분명히 쏟아낸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연준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FOMC 직전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나름 괜찮다가 FOMC 이후에는 매파적인 발언을 이용해서 시장이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의 또 분위기를 보고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전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네. 대응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그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서 네. 그래도 주식이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고 말하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 좀 주도주는 어느 섹터가 될 것 같으세요? 사실 뭐 지금 이거를 확답하기는 어려운데 증권사에서는 여러 가지 섹터를 뽑고 네. 대부분이 다 반도체를 뽑고 네.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반도체도 당연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보는데 저는 반도체 외에도 바이오주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난 올 여름부터 바이오주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내년에는 메타버스라는 섹터를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정확히 얘기하면 메타버스라는 단어보다는 XR 기기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반드시 성장한다고 보는 산업의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려진 것보다는 안 알려진 곳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섹터는 네. 다 한국인가요? 미국 아니고? 일단 당연히 미국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 위주로 한국 투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서 선택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바이오나 메타버스 이런 쪽은 지금 진짜 가격 네.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정말 쌉니다. 제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쌀 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코로나 때 그리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2차 전지나 여러 가지 섹터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본질을 좀 잊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투자의 가장 본질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비쌀 때 사서 더 비쌀 때 팔려고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당장의 어떤 효과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빠른 기간 내에 어떤 수익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타이밍을 조금만 늦게 나오거나 아니면 잘못되면 정말 크게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지 많이 물렸어요. 네, 근데 과거 삼성전자도 그랬고 카카오, 네이버, 2차전지 모두가 다 단기간 동안 오래 올랐던 종목들을 미래가 좋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들어갔다가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했던 것을 이미 다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라는 성질이 사람의 욕심을 더 끌어올리는 곳이다 보니까 자꾸 그걸 간과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식시장은
돈을 버는 게 1번이 아니고 주식시장에서 내 돈을 잃지 않고 살아남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돈은 자연스럽게 벌게 돼 있는데 이걸 거꾸로 이제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뭔가를 반짝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크게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바닥에 있는 주식을 사자예요. 이 바닥에 있는 주식을 사면 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상승할 때까지 좀 더딜 수가 있어요. 남들이 막 뭐 올랐다 얘기할 때 나는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닥에 있는 주식을 사면 더 내려갈 일이 별로 없어요. 대신에 안정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고 운이 좋으면 더 빠르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것 차이밖에 없지 올라갈 밴드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 지하가 또 있더라. 그거는 우리가 바닥이라는 개념을 사람마다 개인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바닥이라는 게 전체적인 매크로 시장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주식시장에서의 유동성이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그 흐름도 알아야 되고 차트적인 분석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사실.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했다가 물 탔다가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당연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그래요.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기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는 주식에다 그렇게 다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전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못하는데 주식으로 왜 부자가 될 생각을 하냐 이거죠. 본인의 평생을 쓴 직업으로도 부자가 못 됐는데 그러면 왜 주식시장에서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냐 이거죠. 그러면 노력은 안 하는데 결과는 좋은 걸 원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도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이야기는 주식시장에서 전혀 도움이 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알고 바닥을 찾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매크로도 보고 기업 분석도 했을 때 종합적으로 봐서 바닥을 판단하는 건데 네. 그런 걸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메타버스, 엑셀 기기 이런 네. 쪽이 보인다. 네네. 그렇죠. 이런 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싸다 이런 게 아니다. 아 그렇죠. 무조건 막연하게 싸고 뭐 차트가 고점대에 많이 내려왔다 이것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2000년대 조심하라고 많이 네. 경고해 주셨잖아요. 아 네네. 근데 진짜 그 이후로 많이 폭락을 했어요. 네, 그 항상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거 조심스러우시죠. 근데 2차 전지라는 거는 저는 그 워낙 거기에 이제 좀 많이 너무나도 이제 특정 종목에 몰입하신 분들께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2차 전지를 시장에 아무도 관심 없는 2015년부터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네. 2차 전지를 누구보다도 빨리 투자를 했고 누구보다도 빨리 그 사람들한테 알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제가 몇 년간 2차 전지를 얘기하다가 이제 2차 전지 하락하니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얘기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식이 이 기업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그게 우상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만약에 2차 전지라는 게 정말 분명한 산업이고 확실한 산업이긴 한데요. 영원한 패자라는 건 없잖아요. 한국이 지금 2차 전지가 전 세계에서 뭐 정말 손에 꼽히는 기업들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것이고 영원하진 않고 그리고 그 시장도 전기차가 결국은 잘 팔려야 되는데 그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라는 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만약에 그런 논리로 따지면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지난 30년간 폭락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반토막은 뭐 고사하고요.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됐던 적도 수없이 많아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을 다 참고 몇십 년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죠. 그러면 지금 2차 전지를 길게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의 폭락 1도 신경 쓰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나는 길게 보고 투자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주칠 일이 없어야 돼요. 아니, 너무 많이 마주치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길게 보고 투자했는데 왜 굳이 단기적인 뭐 몇 개월 움직임에 이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그런 분들은 빼고 정말 이렇게 길게 투자하는 분을 빼고 단기적으로 시장이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기 어렵거나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피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나쁜 말을 드리자면 주식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한쪽이 일해야지만 한쪽이 돈을 법니다. 이게 진짜 본질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좀 손해를 봐야 이 사람들이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계속 남아서 손해만 보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2차 전지를 산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산업이면 길게 봐도 좋은 산업이잖아요. 그럼 지금 막 어디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급하게 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상향 할 거고 좋은 기업이면 더 싸지고 더 좋은 기회가 올 텐데 굳이 지금 하루 못 사면은 기회가 사라진 것처럼 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2차 전지 섹터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보세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겠죠. 아. 근데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차 전지라는 거는 핵심은 전기차거든요. 네. 아니,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2차 전지 기업들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기업들 다 얼마 전에 영업이익 엄청나게 손실 봤잖아요. 네. 영업이익이 뭐 지난번 대비 뭐 80%씩 네.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2차 전지라는 건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보면 말이 안 돼요. 퍼가 뭐 몇백 배씩 나오는데 아니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퍼 뭐 몇십 배 하면은 고평가다라고 했는데 그럼 보자고요. 이거는 지금 미래 기대를 끌고 왔잖아요. 앞으로 2차 전지가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고 1년 2년 뒤에 뭐 몇 배가 증가할 거니까 지금 그 기대를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기대치의 현실이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럼 충족을 하려면 전기차 판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최근에 기사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재고가 엄청 늘었습니다. 네. 안 팔려요. 둔화됐죠. 네. 만약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과연 사람들이 비싼 고가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까요? 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비싼 전기차가 계속 잘 팔렸던 이유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를 하면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기간 동안에 어느 쪽이 돈이 더 잘 소비가 되느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죠. 왜냐하면 전기차가 올해 6천만 원이었어요. 내년에 7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올해 사야죠. 네. 미래 소비를 지금 끌고 와서라도 올해 사야죠. 내년에 7천만 원 되는데. 그래서 테슬라가 초반에 고가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비쌈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비싸고 테슬라 3가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을 해서 판매할 때 미국에서 유명한 숏의 대가였던 사람이 망할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성공했잖아요. 인플레이션 기간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 전기자동차 가격 보세요. 네. 내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전기차 사는 사람 입장에서 테슬라가 가격을 1,000만 원 인하를 하면 지금 바로 살 것 같냐? 아니죠. 더 인하할 것 같은데 앞으로 물가가 내려가고 가격들이 떨어지면 내년에는 자동차 가격이 더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지금 소비를 하나요? 네.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소비를 미루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차 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이 전기차 재고가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데 2차 전지에 대한 밸류가 앞으로 수년 동안 수년 내내 기대감만 가지고 오를 수 있냐고요.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랐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이 다시금 살아나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다시금 증가를 할 때 그때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은 저는 그냥 좀 위험한 것 같다. 물론 여기서 오를 수도 있겠죠. 주식이라는 게 정답이 없다 보니까. 근데 저는 오를 수 있는 가능성과 내려갈 가능성을 보면 여전히 내려갈 가능성이 전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판매 실적이나 네. 뭐 아니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좀 오르는 걸 확인하고 사도 네. 좀 약간 주가는 오를 수 있어도 네. 늦지 않다. 그때 사도. 그럼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는 크게 빠져 있는데 경기가 이제 살아나서 전기차에 대한 앞으로 판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이 맞지. 지금은 전기차 판매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재고율이 높아지고 있고 기대치만 높아져 있고 주가는 아직 높은 위치에 있는데 사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네. 2차 주식들은 좀 여유롭게 다가가도 된다. 그럼요. 주식은 급하게 다가가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네요. 삼성전자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난 30년간 초반에만 산 사람만 돈을 벌었냐? 그건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가격이 폭락했던 적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정말 수도 없이 많았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액면 분할하고 가격이 70%가 폭락을 했었는데 얼마든지 그런 기회는 2차 전지에서도 온다 이거죠. 네. 이걸 지금 맹목적으로 무조건 사서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좀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아요. 그래서 천천히 신호들을 확인하면서 네. 매수해 가라. 그러면은 2차 전지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실 때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뭐 셀도 있고 소재도 있고 네네네. 장비도 있고 다양한데 네네. 혹시 뭐 그 기업들 가운데 좀 괜찮게 보시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커패시터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삼영이라는 기업입니다. 어. 그러니까 2차 전지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부 다 알려져 있어요. 어. 전부 다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미리 관심을 받고 움직였던 애들이 있고 이제 후발주자로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양극재니 음극재니 해서 뭐 여러 가지가 발생을 했지만 이 커패시터는 이 전기를 이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거든요. 정말 얇은 막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시장을 일본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거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삼영이라는 기업이 이 기술력을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고 이 독점적인 지위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깰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지금 글로벌 점유율은 3위 정도인데 점유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0%가 일본 기업이 1, 2등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 기업의 점유율이 앞으로 점점 높아지면 훨씬 더 시장의 점유율이 커졌을 때 당연히 영업이익도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물론 이게 100% 맞진 않겠습니다만 컨센에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10배 이상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업은 지금 당장 사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최단 기간 대비했을 때 2배, 3배에 오를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2, 3배 오른 걸 왜 얘기하냐. 아니, 그런 논리라면 2차 전지는 100배가 오르는 기업을 왜 쳐다보고 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라는 기업의 미래의 밸류 가치는 우리가 2, 3배 오른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100배가 혹은 이미 50배, 70배가 오르는 기업을 사는 게 맞냐. 이제 갓 2, 3배밖에 오르지 않은 기업이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기업을 사는 게 맞냐. 전 당연히 후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을 지금 당장 여유 있는 분들이 천천히 조금씩 사가는 거는 괜찮고요. 만약에 내가 이 기업을 조금 공격적으로 사야겠다라고 하면 이 기업이 시장이 눌렸을 때 같이 조금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 눌리는 자리에서 좀 모아간다. 쌀 때마다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20배 정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시나요? 충분히 있다라고 와, 봅니다. 그러세요. 제가 2015년, 16년도에 2차 전지를 연구해서 강의하고 다닐 때 최소가 10배 이상 오른다라고 했어요. 최소가. 근데 사실 지금은 100배가 넘게 올랐으니까 이 기대라는 것이 정말 큰 것 같고 그만큼 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은 그동안 아예 주목을 못 받았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일본 시장을 우리나라 점유율을 늘린다고 하면은 뭐 10배, 20개가 문제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좀 이렇게 알려져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네. 포스코 퓨처엠이나 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 가운데서는 네. 뭐 좀 괜찮게 보시는 거 없으실까요? 저는 이미 몇 달 전에도 이제 말씀을 영상에도 이제 찍었었는데 저는 당연히 포스코홀딩스 포스코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도 지금 보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에너지를 무기화시키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원자재부터 조립까지 수직 계열화가 시켜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당연히 포스코를 우선으로 꼽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걸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반도체, 바이오, 메타버스, 엑셀기기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올해는 진짜 상반기는 2차 전지가 정말 뜨거웠는데 네. 로봇도 좀 그랬고 네. 그 다음으로 네. 바이오랑 이제 메타버스, 반도체 이런 걸 좀 꼽아주셨는데 네. 이 가운데서도 조금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기업들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기업을 딱 꼬집어서 네. 얘기하기는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데 네. 그거는 이제 저희 채널에 오시면 네. 아까 프라임 경제 TV라고 하셨나요? 네, 네. 프리덤 프리덤 경제. 네네네. 근데 사실 이제 이미 바이오는 한 차례 움직였습니다. 바닥에서 크게 한번 시세가 나서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이 이제 수익을 이제 크게 봤는데 바이오는 앞으로 적어도 향후 최소 1년, 2년 이상은 계속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미는 12대 첨단 이 육성 산업 중에 메인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오는. 네, 그래서 이 분야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정부가 저는 특히나 이제 그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하는 기업한테는 증여세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줬거든요.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시장은 앞으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어떤 인간의 어떤 가장 원초적인 그 욕망,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으로는 바이오라는 시장은 아예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지금까지는 바이오라는 시장은 저는 예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표현인데 작전주들의 소굴이다라고 했었어요. 워낙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는 사실 임상 실험 뭐 1상 성공했습니다. 2상 성공했습니다. 주가 띄워놓고 3상 실패했습니다. 주가 박살나고 그거 똑같은 약을 이름만 성분만 살짝 바꿔서 다시금 또 1상 갑니다. 2상 갑니다. 이게 수없이 반복됐던 게 바이오 업계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메인 산업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정부에서는 이 바이오 제약과 관련되어 있는 곳에는 건물을 지어도 세제 혜택을 주고 그 연구를 해도 세제 혜택을 줍니다. 본격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바이오 업종이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하고 특이한 구조가 다른 나라는 당연히 의료 민영화하기 때문에 약을 만들면 이 약에 대한 가격에 대한 판가 정책을 기업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우리나라 정부가 통제를 좀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을 아주 큰 비용을 들여서 만들더라도 실제로 그걸 판매해서 영업이익을 뽑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다 뭐냐면 외주를 받아서 그냥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워낙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연구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아주 크게 수십 프로씩 주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부분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이 과거와는 좀 다를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놨고 거기에 기업들이 많은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옛날처럼 제 표현으로는 세력주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장에서 본격적인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좀 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이오. 그 바이오도 분야가 많잖아요. 네. 가격에 상관없이 아, 좀 좋아 보이시는 일단은 저는 줄기세포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정부에서 첨생법이라는 예. 첨단 재생 의료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채널에서 얘기를 했었지만은 뭐 차바이오텍, 차백신연구소,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을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고 보령 그리고 HLB 같은 기업들도 바닥에 있는 주식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시세는 바닥을 찍고 한번 올라갔고 살짝 눌리는 자리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있고 제약 바이오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메타버스도 정말 좋게 보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쓰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워낙에 한때 좀 크게 머리를 했고 주가가 뭐 10분의 1 토막이 난 기업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물리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메타버스는 어떤 밈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장비 우리가 예전에는 VR 기기라고 했던 거가 이제 지금은 시장이 확장이 돼서 그 세계관이 확장이 돼서 XR 기기라고 이제 부르는 이 시장인데 뭐 이미 애플도 출시한다라고 네. 하고 말이 많잖아요. 삼성도 네. 그렇고. 근데 저는 실제로 이게 작년에 나왔을 때 메타 퀘스트 2라는 것도 실제로 구입을 해서 써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써보고 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데 이건 당장 성장 못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질이 너무 약했어요. 고화질을 구현해내기가 디바이스 기계상 쉽지 않았고요. 그 안에 컨텐츠가 아예 없었습니다. 컨텐츠가 없었는데 그럼 이 두 가지가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아마 흐름을 보면 좀 찾아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애플에서 이 VR 기기의 전용 OS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휴대폰도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없었잖아요. 그거를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게 애플이 OS를 만들어서 이 OS라는 거는 개발자들이 좀 더 이 컨텐츠를 쉽고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시장을 개척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로 치면은 내가 장사를 하고 싶은데 장사를 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장사를 하고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 안에 많은 장사꾼들이 들어가서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애플이 만들어주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질인데 이번에 그 메타캐스트 3 그리고 메타캐스트 3 같은 경우는 전작 대비 화소가 1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 고해상도 그래픽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가 보급에 대한 문제였어요. 음. 이건 결국 여러 사람이 써야 됩니다. 스마트폰도 온 국민이 하나씩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모두가 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VR 기기는 싸지 않아요. 너무 비싸요. 애플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뭐 400만 원 이러니까. 근데 이 기업들이 지금 보급형에 대한 출시를 성능도 상당히 좋게 만들어서 보급형을 만들어서 팔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당장은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VR을 사도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 VR을 사서 할 게 많아지면 이제 너도 나도 VR을 다 사는 시대가 저는 정말 머지않아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때 가서 사는 건 늦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주가가 정말 바닥에 있을 때 이때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에서 이 XR 기기의 성장 가능성은 이제 커졌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 그럼 우리가 믿을 거는 이제 해당 관련된 기업들을 잘 분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짜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 잘 선별해서 바닥부터 이제 모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제 2의 2차 전지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와. 왜냐하면 2차 전지라는 기업을 지금 사람들이 뒤늦게서야 많이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쌀 때 못 샀거든요. 만약에 2차 전지를 여러분들이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가격이 굉장히 쌀 때 몇만 원밖에 안 할 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다들 관심이 없었잖아요. 주식을 안 하는 분도 많았고 주식을 하는 분들도 그 전기차가 되겠어? 2차 전지가 뭔데? 이런 시기였어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우리가 지금으로 다시 대입해 보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에다가 지금부터 미리 사놔야 과거 2차 전지 같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대표님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감사드리고 그럼 만약 한 지금 1억 원 정도 여유 있으면 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어요? 일단은 저는 최대한 현금 많이 가지고 지금 있고요. 당장은 네, 네.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 그 풀고 싶은 것들은 정말 많은데 이제 그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70%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네. 한 3, 40% 정도는 이런 말을 좀 드리기 좀 뭐한데 만에 하나 어떤 준전쟁에 대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걸 대비해서 그와 관련된 주식들을 살 준비를 할 것 같아요. 현금을 들고 있다가 뭐 얘네들은 광산 같은 건가요? 방산도 음. 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때가 뭐냐 금도 당연히 네 금이 지금 역사상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이게 근 20년 넘게 금은 온스당 2,000불을 못 넘었어요. 네. 그럼 이게 2,000불이 고점이 아니라 3,000불 이상도 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금에 대한 투자를 더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남겨둘 것 같고요. 그리고 3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을 좀 사두는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고 주식시장은 특히나 더 쉽게 번 돈은 쉽게 잃는 게 주식시장에 정말 어떤 많이 봐왔던 거고 주식시장이 수십 년간 저는 뭐 주식시장에 이제 있어봐야 이제 한 15년밖에 안 있어봤거든요. 오래 있으셨네요. 근데 뭐 주식시장에서 15년이면은 뭐 이제 햇병아리를 벗어난 수준이고요. 25년, 30년, 40년 계신 분도 많으니까요. 근데 제가 고작 15년밖에 안 있어봤지만 그 앞에 많은 역사들을 공부를 해봤을 때 수십 년 동안 돈을 벌고 나간 사람은 극소수였던 것 같아요. 버는 데 목적을 두는 사람들은 그만큼 잃는 것도 빨리 잃었고요. 이 시장에서 정말 자기의 원칙과 철칙을 지켜서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키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투자한 사람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큰 돈을 벌고 큰 성공을 거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치와 본질은 어떤 세상이 오든 어떤 사람들이 오든 어떤 환경이 되든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이치와 본질을 잊지 않고 투자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근데 지금은 이치와 본질을 잠깐 이렇게 놓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많은 투자자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덤 경제TV의 최현욱 코치님, 최 코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